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첫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시고 21대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바로 매연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이신 윤주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를 합리화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유롭고 더욱 정의롭고 더욱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TV로는 뵀지만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이렇게 맑고 화사하시고 이렇게 소녀 같은 맞아요. 소녀 같은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윤봉길 의사도 저런 이미지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농촌의 청년으로서 그냥 뭐랄까 농촌의 삶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 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시도 쓰셨고 또 책을 읽기도 좋아하셨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문학 청년 이런 모습을 가지셨었죠. 혹시 뭐 할아버지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뭐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때 못 들으셨어요? 저는 엄마 닮았다는 말 많이 듣고 갔는데 근데 요즘 제 얼굴에서 할아버지 모습을 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할아버지 찬스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창 시절에도 윤봉길의 손녀다 이런 사실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었나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저도 애써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말라는 말이 그냥 어린 시절에도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럴 바에야 알려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네. 아니 이제 국사책을 펴면 꼭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할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더 어렵죠. 아니 그리고 뭐 다른 위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막 물론 기업인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라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신기한 거죠. 엄마 얘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야.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친구를 불러내더니 저런 애랑 놀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집에서는 내 할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시지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제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의 손녀라고 할지 놀지 말아야 될 친구가 되는 건지 이것을 제가 가늠해야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이렇게 골치 아프느니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였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놀지 말아야 될 안 가네요. 그렇죠. 그 당시 지금은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지만은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저 독립운동가 후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나라에서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겠죠.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독립운동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지만 네. 할머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 맞아요. 궁금하기도 해요. 할머니는 굉장히 조용하시고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었지만은 그 아들, 딸 구별이 심했던 그 시절에도 예. 손녀를 정말 다른 집 손자만큼이나 귀하게 음. 여기고 길러주셨죠. 아.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아까 소녀 같다는 네.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녀 없고 철딱선이 없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할머니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그렇게 클 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그렇게 약간 해맑은 표정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말이 그렇지 윤봉길 의사가 25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식도 3분을 두셨지만은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둘을 먼저 잃으셨어요. 큰딸과 막내 아들을 10살도 되기 전에 다 아파서 이제 자식을 보내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하나 기르시면서 늘 이 남은 아들마저도 잃을까봐 조마조마하게 사셨고 그래서 정말 손녀 6과 손자 하나를 기르시면서 옛날에는 왜 손녀 나면은 이제 시어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예쁘게 길러주셨던 근데 뭐 우리가 광복을 하고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큰 기여를 하셨어도 네. 후손들이 그 후광으로 막 계속 깊이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일본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이고 얘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학교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 말을 아이가 집에 와서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었겠어요. 그런데 광복을 맞은 후에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행사를 했을 때 이제 끝나고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래봤자 사람 죽인 사람인데 뭐 대단하다고 이런 기념 행사를 하냐는 말을 할머니 뒤에다 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 광복이 됐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또 하나의 다른 상처를 입고 살으셨어야 됐던 거죠. 그래도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는 독립운동사가 잘 정립이 연구돼서 할머니가 이제 대접을 받으시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입혀달라고 했던 수의가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오셨을 때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나 죽으면 입혀달라고 해가지고 그 옷- 명예가 회복되신 게 너무 그렇죠. 좋으셨던 거. 나라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았다는 거 그러셨었죠. 부부의 인생이 뭐 어떤 대하 소설보다도 더 장대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손녀께서 이렇게 저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직접 이렇게 뵌다는 것도 오늘 좀 네.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신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지만. 네. 아까 전에 얘기 들으니까 7남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몇 남 몇 녀셨던 거예요? 육녀일남. 6녀1남. 그 네. 중에서? 제가 첫째. 아. 옛날에는 이제 남녀 아들, 딸 차별이 심하니까 첫 딸을 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주경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돌림자가 주니까 이제 경자, 벼슬경자를 써주셨어요. 딸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딸이지만 벼슬을 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라 이런 뜻을 담으셨어요. 이름대로 된다더니. 그러니까요. 아버님이 58세 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아빠 내가 그래도 아빠 소원은 들어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의원님 사실 그 아버지께서는 뭐 그 윤봉길 의사 추모 사업 같은 거에도 참여를 일부러 안 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윤봉길 이사의 이제 동생분이셨던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윤봉길 이사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전혀 뭐 관여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럼 그 뒤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거를 맡으셨어요?
맡았다기보다는 제가 기념사업회 이사로 참여를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199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3.1운동 80주년인 해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던 분들 묘가 있는 만국공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상해의 날씨가 습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러다 정말 골병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설건 날설은 이런 곳에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광복이 절실하셨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셨을까. 내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갖고 살진 않았지만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희 기념사업회부터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됐었죠. 또 독립기념관장이 되셨어요. 네. 평범한 직장인에서 독립기념관의 관장. 이런 도전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독립기념관 이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이사 3년 했거든요. 2008년부터 11년까지.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14년에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 공모한다는 것이 이제 신문에 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사도 했는데 한번 관장 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 그 공모에 제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면접 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기념관 관장이 됐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있으세요?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 됐을 때 저 아시는 분이 너무 엄청난 말을 하셨죠. 네. 거기 나 몇 자리 하나만 줘. 독립기념관이 역사를 전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추모한다는 뜻에서 마치 공원묘지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리고 정말 꼭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독립기념관 만들 때 국민들이 정말 뭐 1,000원, 2,000원 아이들이 돼지저금통 깨서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기념관이 국민의 별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군하고 MOU를 하면서 군 장병들이 하루 독립기념관을 오면 하루 휴가를 더 주는 것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지금 독립기념관 오고 있고요. 그 MOU가 더 커져서 국방부랑 MOU 하면서 전 군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확대된 거죠. 그리고 뭐 전시 교체하면서 제가 그 사관의 경우는 어떤 유물 이런 걸 전시하는 것보다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정신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공감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평화누리관을 만들었죠. 근데 그 전시관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뭘 많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뜻에서 저한테는 되게 자랑스럽죠.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하면서 다 그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과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거 맞아요. 스스로 질문 한 번씩 해보지 않아요? 질문 안 받을게요. 저도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 저는 끔찍해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과연 내가 윤봉길 의사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유관순 생각하면 열사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너무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리신 분들인데 네. 정말 대단하신. 저는 제가 만약에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우와. 근데 안 하려고 이미 늙었다고 그래.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물론 대의 또 정말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험난해요. 그리고 한번 일본 경찰에 끌려가면 그러니까. 그 모진 고문들, 저는 손톱 조금만 이거 뭐 박혀도 아파 죽 건데 맞아요. 그거 막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으면은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직접 뛰어들지 못했어도 네.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손들이 또 살아오면서 또 모진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겪으신 거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윤봉길 의사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 할아버지가 하셨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충분히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도 그 후손으로서 조금 밖으로 나가서 자랑스럽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면은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뭘 꼽으셨을까 궁금했는데 네. 책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도 얼마나 좋든지요. 네. 미하엘 앤드의 정말. 모모를 네. 진짜 꼽으셨잖아요. 진심이 느껴지는 좋은 기쁨이네요. 아우, 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그렇구나. 어떻게 허위 평론가가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미하엘 앤데 모모 이 책은 독일에서는 1973년에 출간이 됐고요. 네. 뭐 이미 전 세계에 정말 많이 번역이 돼서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한국에는 1999년에 번역이 돼서요.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는데 이게 2005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 네. 현민 씨와 나 김선아 씨가 주연을 네네네. 맡았던 그 드라마에 드라마도 이 인생 책이 드라마. 언급이 되면서 아, 그래요? 드라마셀러, 그러니까 드라마의 영향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모모라는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확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의 인기에 반짝 힘입은 게 아니라 이 책이 갖고 있는 워낙 좋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읽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이건 모모라는 제목처럼 한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이 모모인데 네. 이 모모가 시간 도둑들에게서 시간을 되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워낙 나 시간 없어 바빠 죽겠어 이런 맞아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왜 이럴까? 그건 시간 도둑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이고 그런 모모의 어떤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 계속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예. 하여튼 읽으면서 밑줄을 막 긋게 되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너무 재밌고. 그 의원님께서는 이 책을 언제 읽으셨고 어떻게 인생책이 되셨을까요? 제가 아마 2005년도쯤 읽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네, 드라마의 영향이었던 혹시 거예요? 김상희 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카가 이걸 갖다 놓은 거야 집에다. 그래서 드라마 때문에 갖다 놨네. 네. 그래서 읽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언제 20살 되지? 너무 20살이 되는 게 요원했던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10년이 후딱 가버렸는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도둑질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정말 20살을 학습고대하면서 시간이 안 간 시간에는 내가 심부름을 보내면 하늘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잊으려고 별이 내 친구가 됐었고 길가에 나가면 하얗게 핀 그 찔레꽃이 숨을 멎게 했던 적도 있었고 또 내 친구들하고는 고무줄 하나 가지고도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그 시절은 정말 너무 느리게 갔기 때문에 나는 언제 20살이 될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쵸.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지금 풀어내시는 거 보니까 아주 문학소녀셨네. 그러니까요. 그쵸? 감수성이 민들레 솜털이에요. 지금 이게 안 보여요? 날아다니는 거? 안 보여? 자, 미하엘 앤데의 모모를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모모에게 길을 묻다. 오늘 또 유난히 제목을 잘 뽑았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모모는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재능. 이 모모가요, 마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정말 낡은 옷을 입은 소녀인데 이 소녀의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소녀 모모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 모모가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그냥 커다란 눈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모모가 답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르륵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모모의 존재가 점점점 이 마을에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좀 정리가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 권진영 씨는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말은 뭐 워낙 잘하시고? 말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긴 하죠. 아. 근데 이제 K본부 라디오 예. 그 실에 가면 여기에 크게 써 있거든요. 들어야 산다라고 그런 말이 적혀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막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듣기를 시작했는데 역시 개그맨들은 다 자기 말 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도 그냥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말을 들음으로써 저의 부족한 면을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근데 어쩌다가 또 말문이 터지면은 남이 듣던 말던 계속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찌찌뽕. 갑자기 투머치 토커로 변하시는 거군요. 하고 나면은 끝난 다음에 약간 후회하죠.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이 말을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설득되기 때문에 제 친구들 말로는 어디 가서 속기 따갈맞게 생겼다고 우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 이런 말들 친구들이 많이 했죠. 들으면서 그저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의원 교육을 하는데 설득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 들고 한번 설득 안 당하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면은 정치 입문한 얘기를 좀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 입문하게 되셨죠?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치라는 것이 저랑 관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2017년도에 독립기념관 관장 마치고 나오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럼 이 경험에서 얻은 걸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그것도 또 내가 사회에 보답을 못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입 제안이 왔고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독립기념관장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아주 장난으로 나 정치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를 하면은 또 다른 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다. 특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면은 그것도 좋은 역할 아니냐고 굳이 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를 또 설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네. 설득 당했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 정치를 좀 그럼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 전에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정치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면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혹시 뭐 야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셨는지. 제 동생들은 모든 결정은 언니가 알아서 할 일이다, 누나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너희 할아버지가 야당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여당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그럼 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너에게 나쁘지도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낼 수 있죠. 막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치 입문을 하셨는데 초반에는 좀 곤욕도 많이 치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애정 어린 걱정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잘해야겠다. 음. 지금 현재 받는 이런 평가로 남을 것이 아니라 4년 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시간에는. 아휴, 하여튼 우리 윤주경 의원님하고 이제 모모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두 번째 길을 물어보면서 또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모는요. 시간저축은행 영업사원한테 영업을 당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씨 바쁘시죠? 바빠 죽겠어요. 바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포섭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할 때요. 진영 씨 요즘에 뭐 취미 생활 좀 하십니까? 취미 생활이요? 취미는 먹기예요. 먹기. 네. 먹는 것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줄이라고요? 예컨대 뭐 반려견과 요즘에 네. 시간을 함께 보내시죠? 네. 그 시간도 낭비예요. 아니 너무 이쁜데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낭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는군요. 그 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축해야지.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 아꼈다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아낀 게 아니라 네. 그건 말하자면 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말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모가 그걸 막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거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회색 신사가 마치 나 같았어요. 그 회색 신사한테 영업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색 신사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되게 아끼려고 하는데 그 아끼는 시간에 뭔가 좀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 삶의 본질에 좀 중요한 것을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이기주 작가의 책 중에 사랑은 뭐 시간을 건네는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바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데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시간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2개, 3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국방위를 하는데 국방 분야라는 것을 제가 생소하게 만난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글들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빨리 소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하고 넘어가면은 사실 내 기억 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 하나라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글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나한테 지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단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모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가 살아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윤봉길 의사가 아마 32년. 32년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암흑기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네. 따뜻한 방이 필요했고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금의 문제인데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점점 끊기면서 이제 그 임정이 존폐 위기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던 거죠. 광복은 오긴 오지만 아직 멀었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대로 계속 일제 강점기하에서 계속 나라를 아예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한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도 희망을 놓지 않고 계셨던 젊은이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봉길 의사가 그 거사하는 날 그 김구 선생님 찾아갔던 얘기 혹시 아세요? 김구 선생님과 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시계를 바꾼 거. 김구 선생님과 시계를 막 교환하는데 그때 혹시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A급이야? 지금 짰어요. 네, 지금 짰어요.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좀 낡은 거였고 네네. 본인이 차고 있는 시계는 상대적으로 좀 새 것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이 시계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선생님께서 이 시계를 대신 쓰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보내는 김구 선생 마음은 어땠겠고 또 윤봉길 의사 마음은 어땠을까?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그게 참 독립운동의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떠나면서 김구 선생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셔서 나라의 광복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길을 떠나신 거고, 백범 선생님은 저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정말 지하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진심과 진심이 만난 장면이기 때문에 모모와 고민을 가졌던 그 모모 동네 사람들이 만났던 장면과 또 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말 독립운동의 암흑기가 우리나라의 암흑기만이 아니라 중국도 좀 비슷한 상황에서 장제스 장군도 뭐 그 윤봉길 의사 의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중국의 백만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엄청난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에게 또 헌시까지 바쳐요. 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이 감동을 주는 역사였구나. 비록 중국의 백만대군이라는 숫자로는 뭐 상대가 안 됐지만은 어떤 정의와 자유, 평화라는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열정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어느 뭐 군대보다도 못지 않았다는 거죠. 열정의 크기로 한다면은 백만대군의 열정이나 우리 얼마 안 되는 광복군의 열정이나 같았다는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작은 사건이라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맞아요. 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윤봉길 의사도 그 의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의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또 연장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오키나와 모두 아시죠? 그렇죠. 오키나와는 독립운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일본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오키나와도 ryugu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예, 나라였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존재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광복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개그우먼 된 지가 벌써 20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가보면 또 갈갈이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갈갈이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갈갈이 패밀리로. 그러네요. 이렇다 보니까 끝은 역시 갈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독립운동의 후손들과도 이렇게 잘 지내시는지 친하신지 그 부분이 비유가 또 참 이렇게 그러게요. 갈갈이 갈갈이와 독립운동이 이렇게 매칭이 되다니. 아유 뭐 한참 모질라지만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 예. 그래서 의원님도 이렇게 독립운동의 후손들이랑도 친하신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이 만나는 그런 장을 보면 거의 남성 위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쪽으로는 잘 많은 분들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 인연이 또 저희 아버지와 김신 장군님과 이어지고 그 인연의 한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그게 같은데 무슨 결혼식 네,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지 결혼식 사진인데 네. 여기 저희 할머니, 그다음에 김신 장군님, 그다음 김신 장군님 사모님, 그리고 엄마 아빠인데요. 두 분이 결혼하실 때도 김신 장군님이 저희 엄마 그 친정 쪽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고 이 교수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결혼해도 좋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됐고요. 김신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에게는 또
형과 같은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김신 장군님이 정말 시아버지 아주버니 같았죠. 엄마가 살면서 너무 어려우면 이제 상의를 하시면 항상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못 받았던 어떤 사랑을 받는 데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김신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제가 그리워하는 그런 분이죠. 모모에게 또 길을 묻겠습니다. 시간의 꽃. 예.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무슨 판타지 소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모모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걸 이제 담배, 시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갈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건데 그럼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때 모모에게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거북이에요. 카시오페아. 네. 이 거북이가 나타나서 모모를 누군가에게로 안내해 줍니다. 도착해 봤더니 호라 박사의 집이었는데 이 호라 박사가 시계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시간의 관리자, 시간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 호라 박사가 시간의 꽃,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지로 모모를 데려가 주는데요. 그곳에서 모모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전부 귀하다. 그런 성찰을 한 모모가 이제 호라 박사와 함께 회색 신사들로부터 어떻게 시간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이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시간의 신이 호라 박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시간의 신이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관리자가 잠이 들면 시간은 멈추겠죠. 근데 회색 신사들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당장 먹을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호라 박사가 잠들기 전에 시간의 꽃 한 장을 모모에게만 건네줘요. 그래서 모모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회색 신사들이 이제 그걸 빼앗고자 막 이렇게 이리저리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다 소멸해버리고 이 모모라는 소설은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시간은 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쵸. 시간 자체가 돈 아니야? 그거 다 시간은 시급이잖아. 돈이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정설로 알고 있죠, 우리는. 네. 근데 이 모모는요, 결국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난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시간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시간을 쓰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그 얘기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시간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내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그 정말 별을 보고 꽃을 보고 꽃에 감동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가 정말 바쁘다고 하고 산 시간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모가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추억,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거죠. 이제 우리가 시간의 꽃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인 윤주경의 시간의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정치라는 영역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했던 분들이 이제 연구소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과 관계돼 있었던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이 너무 허약한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일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속에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만하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인명사전 편찬을 하다 보니까 네.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연구자가 100명이 채 안 되고 뭐 50명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부분 연구자들까지 이제 네. 같이 이제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연구자들이 좀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가 세계사 속에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올해 그런 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할 일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3.1절도 지났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일본하고 뭐 또 역사 논쟁 같은 거 벌어지면은 우리 국민들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연구해서 좀 더 우리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는 일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운동사만 공부해가지고는 어떤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연구자들도 굉장히 소극적인 면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서만 우리 역사를 이야기했지 세계와 공감을 하려는 거에서는 또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독립운동사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속의 역사가 될 수 있는가를 또 풀어가야 되는 것이 네. 제 역할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것이죠. 오늘 모모 얘기도 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들어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우리 건진영 씨는 또 어떠셨어요? 또 촌철살인 한마디 하시죠. 흑역사였지만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주신 윤봉길 의원. 윤봉길 의사. 제가 윤봉길 아닙니다. 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괜히 또 큰 웃음 한번 주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 우리 이렇게 의원님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응원하고요. 모모 같은 의원님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정말 중요한 제가 해야 될 덕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번 삐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았- 얘기하면서 저기 허위 평론가가 이 모모라는 책을 좀 네.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주세요. 이 모모에 대해서 저희가 쭉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아일랜드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또 독자들의 편지를 받았겠어요. 또 서평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사실 근데 이 책 꼭 시간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네. 실제로 이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어디에 거예요. 자기는 있었어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 실제 엔데 유언이라는 책에 그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자기의 시간으로 헛되이 말하자면 불로소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이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거대한 부를 축적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야말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모를 읽는 시각이 뭐 작가의 시각도 있고요. 또 독자의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동화처럼 읽은 거잖아요. 네. 동화처럼 읽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복잡해지면서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신사. 전 미아일랜드의 말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미아일랜드가 회색 신사네요. 의원님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윤주경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조금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한 시간인데 조금 더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글쎄,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춥고 어두운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고통에 대해서 모모처럼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위로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간다면은 그 이 길이 단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이 이웃과 함께 내 친구와 함께 용기와 희망의 길을 함께 가는 이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네, 너무 오늘 이 시간 좋았고요. 또 이렇게 의원님과 문학적인 이야기, 모모의 이야기, 우리를 또 맑게 해준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우리가 시간의 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윤봉길 의사의 시간의 꽃은 그때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피어서 우리 가슴 속에 아름답게 피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봉길 의사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할아버지가 1932년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네. 내 할아버지가 정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제가 그럼 난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가 잘 이름도 모르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났을 때 그분 손을 잡고 너희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서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또 독립운동가 후손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모모 같은 존재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저도 명심하고 4년 잘 지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해마다 2천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는 세계 최대의 영화 제작국이자 관객 수가 연평균 20억 명에 달하며 세계 6위권의 거대한 영화 시장을 가진 영화대국, 바로 인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세월간이가 흥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인도 영화 하면 여전히 낯설고 이색적인 변방의 영화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시아 영화 연구자인 저자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와 민족, 문화를 품고 있는 인도 영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인도 영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현재 인도 영화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과 감독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인도 영화로 알려진 발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지역색을 갖춘 로컬 영화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발리우드의 역사와 성장 과정이 궁금한 분들에게 인도 영화로 읽다를 추천드립니다. 넛즈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으로 행동 경제학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합니다. 영국 최고의 행동과학자이자 세계적인 마케팅 회사의 행동과학 연구소를 운영하는 저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폭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넛즈 활용법 39가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동 설계의 틀과 넛즈의 실용적인 활용 방법이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전무후무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했는데요. 2021년 우리는 또 어떤 변화의 한 해를 겪게 될까요?
이러한 대격변의 시기에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돕는 기획도서 소개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온몸으로 팬데믹을 겪은 이후 2021년에는 어떤 라이프 트렌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까요? 트렌드 분석가인 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경계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연결을 주도하고 특별한 가능성을 찾는 라이프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재택근무가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상공간 체험의 확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기개발과 재테크에 올인하는 세대 등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2021년의 대한민국을 한 발 앞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년 세상을 움직이는 메가 트렌드와 첨단 기술을 소개해온 세계미래보고서 2021 책 역시 2021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하며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위기가 만들어낸 사회 전반의 변화와 대응, 그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미래 세상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리했습니다. 핀테크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인공지능, 여행 분야의 변신을 주도한 가상현실, 일자리의 파괴와 기본소득제 실험과 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이 마주하게 될 변화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갈까요? 모든 계획이 붕괴되고 일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이른 2020년.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나를 찾는 여행을 2021년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소개합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경제적 침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재정리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인해 타인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의 정체성 찾기를 2021년의 가장 중요한 소비 포인트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